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예산 심의에 대한 내용부터 오늘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네, 저도 복습 스터디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과정이 여기인 것 같아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이 법령을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찌나 이렇게 마치 고구마 먹다가 가슴에 속이 탁 막힌 것 같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 즐겨야 되거든요. 법령을 읽어보지 않으면 진짜 예산 과정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서 우리 좀 힘이 들지만 오늘 내일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 테스트 보시면 아 그래도 예산이 내가 조금 나아졌네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좀 힘들어도 꼭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본 내용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보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예산 심의입니다. 심의는 네, 말 그대로 심의죠.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지출에 있어서도 행정부가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준 제도.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재정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쭉 떨어봤고요. 자, 그 다음 예산 심의 시에 여러 가지 절차들도 있죠. 국정감사, 제출 및 대통령의 시정연설. 하지만 가장 메인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위원회 과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 만약에 정부의 동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나 혹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액은 정부가 굳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회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증액과 비목 설치, 감액과 비목의 삭제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봐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아니 행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건 당연히 예산을 늘릴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선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국회의장, 요거 선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다. 이럴 때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일종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3번의 선지 갔고요. 자, 4번 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의 종합심사 과정에다가 제가 내용들을 집어넣었어요. 자, 상임위원회가 만약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게 다시 지금 현재 예결특위에 와서 증액을 한다거나 새 비목 설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증액을 한다거나 색깔이 연두색이 아니네요. 증액을 한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다. 그래서 금액을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반드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결특위가 증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보시는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거 정리해 주셔야죠. 상임위원회의 빈칸이네요. 여기 문장을 읽는 게 중요하니까 문장 읽는 거 중심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의 이제 심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고요. 심의 다 끝나면 의결을 해줘야죠. 언제까지 의결해 주느냐? 지금 보이시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고요. 이 30일 전을 우리가 날짜로 따져봤더니 12월 2일 이때 예산안이 의결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의결이 바로 예산 성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예산 그래서 심의까지 했고요. 그 다음 예산 집행입니다. 집행은 말 그대로 집행이죠. 집행은 통제와 신축성이란 두 가지의 방안들을 중심으로 좀 검토를 해줘야 될 거고요. 자, 예산 집행의 목적은 입법부가 본래 만들었던 정책의 목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입법부의 의도를 준수하되 예산에 있어서 통제와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 집행의 목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 집행의 목적, 입법부의 의도를 준수하면서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절차는 그렇게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예산 배정 요구서, 개정, 재배정, 지출 원인 행위, 지출 목말인지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부 장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예산에 편성 지침 아닙니다. 집행 지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집행 지침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31일 자 그래서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집행 지침을 통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게 집행 지침이 없으면 선생님 지침 집행을 못하나 이러시는데 아니요 그러진 않는데요. 집행 지침이 일단 통보가 되어야 집행에 대한 원칙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기재부는 그래서요, 예산의 배정에 들어가죠. 예산에 대한 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분기별로 예산의 배정과 자금 배정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래서 예산에 지금 보시는 현재 배정은 분기별로 1년에 4번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정의 일자 제가 설명해 봤어요. 배정은 분기별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산을 각 행정부처가 실무부처에게 배당해 주게 되면 이걸 재배정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죠. 지금 보시는 재배정은 주로 월별에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총사업비 관리 제도입니다. 예산 집행 통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정과 재배정, 회계 기록막 보고, 정원과 조사의 보수의 통제, 계약의 통제 다 있는데 사실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와 두 개 같이 연결시켜서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열심히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언제부터? 1994년부터 시작됐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하고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두 개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타소 같은 경우는 9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94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얘는 금액보다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돈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사업의 기간 이런 것들을 미리 협의를 해서 정해서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모든 내용들은 예산의 통제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이번에는 집행 가운데의 신축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예산의 이용도 있고요. 네, 전용도 있습니다. 이 전용 가지고 내용 설명했어요. 예산의 전용은 행정 과목인 세안과 목 사이의 상호 윤총이죠. 그래서 중앙관서회장이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누구의 승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용, 전용 이런 거 있었고 이체 이것도 있네. 그죠? 자, 그 다음 예비비. 예비비 편성은 항상 예비비 편성의 크기 보셔야 해요. 예비비는 일반 회계 예산이에요. 일반 회계 예산에서 얼마까지? 100분의 1, 1% 금액까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법적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수입대체 경비는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죠. 추가 경정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수입대체 경비. 특히 수입대체 경비는 수입을 경비로 사용하는 거죠.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입이 발생을 할 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건 초과 수입으로 관련되는 경비에 대한 지출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입대체 경비에 대한 내용이어서요. 제가 빈칸을 여기 나와 있는 수입대체 경비에다가 빈칸을 쳐봤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볼까요? 2월입니다. 2월은 명시 2월과 사고 2월 둘 다 있죠. 명시 2월은 예상돼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사고 2월은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합니다. 한번 사고 2월한 경우에는 다시 2월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명시 2월과 사고 2월 구분해서 내용 봐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거는 국고 채무 부담행위. 계속비도 있어요. 계속비도 너무 중요하죠. 5년 단위의 계속된 사업에 대한 비용. 근데 빈칸은 제 맘대로입니다. 국고 채무 부담행위. 법률, 세출 예산 금액, 계속비 총액 여기에 들어가면 굳이 국고 채무 부담행위로 내용을 따로 뗄 게 아니죠. 이거 외의 것들. 이거 외의 것들. 이거 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동을 우리가 국고 채무 부담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여기다 제가 빈칸 쳐놓은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국 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결산 내용 들어가 볼게요. 결산은 아시겠지만 세입 세출 1년 동안 썼던 돈, 받았던 돈 이들 모두를 다 확정적인 개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설명을 합니다. 확정적이 아니라 개수의 빈칸이네요. 헐.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개수로 표시를 해요. 이건 누가 하냐면 당연히 행정부 돈 쓴 애들이 하겠죠. 근데 이걸 마지막에 모아서 어디로 가져가냐면 행정부 내에 감사원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결산 검사라는 걸 해주게 되죠. 그래서 감사원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써놨어요. 감사원은 결산에 대한 검사 확인이 끝나면 결산 보고서를 씁니다. 이걸 5월 20일까지.
그죠? 요걸 5월 2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를 하면 기재부 장관은 이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와 있죠? 국가 결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로부터 받은 시점은 20일, 자, 그 다음 제출 시점은 31일. 그래서 국회에 31일까지 제출해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산을 다 끝냈어요. 끝냈더니 남는 돈이 생겼습니다. 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하죠. 옛날에는 이 남는 돈을 지들 맘대로 썼는데 요새는 그 남는 돈을 정확하게 정해진 순서대로 써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지방교부금 정산. 그 다음 공적 자금의 산업. 그 다음 국채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갚아야 될 돈들이 있다거나 줘야만 하는 돈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가 경정을 사용하든지 말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까지 보시면 세계 잉여금 예산의 우리 결산 내용까지 대략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뒤에 결산 보고서, 우리나라의 행정 개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내일 아침에 진행을 할 테니까 내일 아침도 꼭 자수해 주세요. 오케이? 네.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이제 해야 되네요. 아침 일찍이니까 우리가 이 굿모닝 행정화 하는 동안 좀 복잡한 내용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